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어떤 질문에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퇴직과 은퇴 이후 우리는 어떤 질문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은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질문 만들게 돼서 다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째 시간에서는 나이 듦에서 나듦, 그러니까 질문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마인드셋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직접적으로 질문 만들기,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저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미션으로 100개 질문 만들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100개 질문 중에서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이라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죽고 싶은가? 나는 누구일까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죽고 싶은가는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죽고 싶은가는 좀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죽기 위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으로 죽기 위해 지금부터 그 일을 하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어떤 질문은 인생의 답을 포함하고 있고 그 어떤 질문은 답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중요하지 않고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학적으로 멋져 보이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한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책을 통해 질문을 얻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책을 읽어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질문을 찾기 위해 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대형 서점에 가야 합니다. 도서관이 아니라 책의 표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서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로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질문을 찾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질문이 필요할 때면 대형 서점에 갑니다. 자, 이제 책의 제목을 살펴보십시오. 책의 제목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저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압축된 응답입니다. 즉 우리는 책의 제목을 통해 저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형 서점에서 질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형 서점에서 넉넉하게 4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책들 사이를 배회하는 곳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떨어진 나뭇잎이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것처럼 책의 표지를 보며 이리저리 걸어다녀 보십시오. 그러다 마음이 움직이는 제목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목차를 살펴보면서 책의 내용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질문을 건지는 과정입니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건지는 과정이죠. 나는 왜 이 책 제목에 마음을 끌렸을까? 이 제목과 목차에서 나를 자극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 나의 무의식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천 권의 책을 훑어보면 내가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반응을 통해 나는 원래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반응했던 책 제목과 목차를 사진으로 찍어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후 화면에 띄워놓고 다시 질문을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 대답, 그러니까 책 제목에 반응했는지, 나는 왜 저자와 같은 부분에 궁금했을까? 나는 왜 이 단어에 호감을 가졌을까? 계속 왜를 물으면서 내가 왜 찍었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것이 곧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는 개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며 무의식 속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원형과 자아가 존재하며 이는 개인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칼 융의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면 서점에서 책 제목을 보고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내 무의식 속에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의식을 깨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히려
의심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뉴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중력이라는 엄청난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본질을 파고 들어가야만 우리는 숨겨진 본능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죠.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가?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왜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하죠.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부모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이다. 근데 왜 부모가 나를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밀어붙인다면은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와 동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이유와 실제 내 마음속의 감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가치와 실제 내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면에서는 의무감 때문일 수 있고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자기 모순과 끊임없이 마주하는 과정이 바로 자신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자기다움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의 질문을 해보죠.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가? 나는 왜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제 수많은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왜 본능인가? 자녀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왜 보호해야 하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 도와야 되는가? 자신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돌볼 수 없는가? 언제까지 돌봐줘야 되는가? 그들이 나의 돌봄을 원할까? 그때까지 또한 나는 그들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자녀를 사랑하면서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일까? 나는 자녀에게 돌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이루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데까지 파고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질문에서 계속해서 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 사랑이 정말 무조건적인 것인지 책임감 때문인지 혹은 사회적 기대 때문인지 깊이 들여다볼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내 감정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에게 돌봄이 곧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독립을 돕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을 따라가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내가 아이에게 어떤 사랑을 주고 싶은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배신에 대한 감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배신한 친구에 화를 내는가? 이건 당연한 거겠죠. 배신이 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왜 배신을 피해가 되는가? 나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뢰는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신뢰를 지켜왔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배신한 적은 없는가? 이처럼 한 가지 질문을 깊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배신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배신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배신을 통해 내가 느낀 감정이 분노인지 상실감인지 실망인지 혹은 내가 신뢰라는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납니다. 또한 질문을 반복하면서 나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과연 나도 늘 신뢰를 지켜왔는가라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탐구하는 과정이 됩니다. 질문을 따라가는 과정은 곧 자기 탐구의 여정입니다.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을 깊이 따라가다 보면 나조차 몰랐던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 과정이 아닙니다. 질문을 통한 자기다움의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강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간 그 답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질문 방법을 연구했죠. 하나는 책을 통해서 얻는 방법, 그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일,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방법.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직장, 배우자, 친구, 취미, 신념,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도 모두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때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린 선택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 나는 왜 이 결정을 내렸는가? 이 질문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 탐구의 도구로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직업 선택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 직장을 선택했는가? 이 질문을 줬을 때 처음에는 너무 뻔한 답이 나올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내가 배운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왜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나는 왜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는가? 내가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만약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같은 직업을 선택했을까?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이유가 단순한 표면적인 이유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불안전한 모습을 보고 자라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나는 이 직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다. 나는 이 직업에 적성에 맞지 않지만 다른 선택을 할 용기가 없었다. 이처럼 질문을 반복하면 겉으로 보이는 이유가 아니라 나의 진짜 동기와 신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엔 좀 강도를 올리겠습니다. 배우자 선택에 대한 질문이죠.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는가? 즉각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랑하니까, 우리가 잘 맞으니까, 가족들이 좋아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죠. 나는 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느꼈는가? 우리는 진짜로 잘 맞는가? 아니면 그냥 적응하는 것인가? 가족이 좋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선택한 관계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혹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 선택한 것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결혼을 선택했다. 나는 연애가 하고 싶었기보다는 주변에서 다들 연애를 하니까 나도 했던 것 같다. 나는 이 사람이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 자체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이 과정은 단순히 후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선택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자기다움을 탐색하는 인생 질문 샘플 100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기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질문들, 제가 100개로 예시로 보여드린 질문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며 진짜 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100개의 질문을 갖다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정 댓글란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100개의 질문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고정 댓글란에 제가 다 넣어드렸으니까, 적어드렸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질문들을 갖다가 제가 쭉 만들어 보았고요. 근데 이 어려울 거예요, 질문들이요.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이 질문을 통해서 나랑 맞지 않는 것들은 쓰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아니면 더 업데이트를 하거나 바꿔도 괜찮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 질문을 받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부의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질문 하나에 한 개의 대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개의 질문 가운데 여러 번, 많게는 5번, 10번까지 쓰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면은 그 의미를 알 거예요. 말씀드리자면은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대답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질문도 바뀝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자신을 아는 척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주관식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무의식과 자기다움을 탐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퀘스천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퀘이에레레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의미는 찾다, 탐구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죠.
즉 질문이란 단순한 대답, 말이 아니라 본질을 찾고 탐구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말보다는 행위란 뜻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의미는 누차 반복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삼파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에게 직접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다움도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점차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최근 제가 1년 동안 붙들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통해 저는 저 자신을 더 깊이 탐색했고 그 과정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우리를 흔들고 질문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질문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순간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은 질문 노트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질문을 갖다가 3개를 만들었죠. 첫 번째는 대형 소점을 통해서 질문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2번째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3번째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는 거. 대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0개의 질문을 들었는데, 샘플로 들었는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